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정책회 2부 박희연입니다. 지난 화요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핵 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세한 내용 정책 주요 행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남부지방을 덮치면서 침수와 산사태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폭염과 가뭄 끝에 내린 폭우라 더 피해가 컸는데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자주 일어나면서 이제는 기후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정책사용법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 정책회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해보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을지 연습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번 을지 연습이 여러 면에서 예년에 비해 관심이 큰데 무엇보다 이제 을지 연습이 시작된 후에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금 미국식의 이러한 결정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매우 이례적이죠. 중간에 축소한 사례는 저 32년 군 생활했지만 처음이에요. 예. 사전에 조정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하던 날은 네, 27일까지 예. 할 예정이었는데 21일까지 축소해버렸단 말이죠. 네. 이런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우려감이 보이고 좀 있고 있죠. 예. 우리보다 더 이제 반발이 심한 건 미국 내에서요. 상원원에서도 여야 간을 막론하고 예. 지금 장난하는 거냐 이런 정도로 얘기한단 말이죠. 이 국가 간 신뢰, 한미 연합 방위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방위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얘기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한마디 하면 다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자기 정치적인 입지, 그다음에 맞습니다. 목적 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로서는 이게 전시 작전 통제권 마지막 단계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점검이 안 끝났으니 연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7.4 공동성명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노력했잖아요. 남북 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6.15 공동성명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관계 개선했는데 지금 상황은 아주 그 이전으로 간 정도로 이렇게 남북 관계 경색됐는데 예. 이걸 누군가가 도와줘야 이제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8.1 경축사 들었는지 또 딱 맞춰가지고 지금 일단 던졌단 말이죠. 예. 던지면서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한미연합을 축소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파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이번 을지 연습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전시 작전권 전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지난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 내용을 보셨는데요. 이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죠.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이제 각자 도생의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지금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시 작전권 환수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깊이 있는 얘기 나누기 전에 전시 작전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워낙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논쟁이 되어 온 주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뭐 남성분들의 경우 그리고 또 일부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군에 다녀오거나 또 네. 군에 이제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널리 알려졌지만 제가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 작전 통제권이라는 거는 특정 군사 작전상의 임무 완수를 위해서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작전 통제권이고 예. 이 상위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포괄적인 권한을 일컫는 말이 작전 지휘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부대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을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을 잠깐 알아야 돼서 설명을 네. 드렸는데 1950년에 이제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현재와 같은 적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1950년 6월 25일에 이 북한이 불법적인 기습 남침을 하면서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우리 군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이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비 태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못했죠. 예. 여러모로 이제 혼란스럽고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거를 이제 요런 이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1954년에 정전협정이 이제 11월 17일에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전제 조건, 현재와 같은 적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거는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반적인 작전 지휘권을 이제 우리가 넘겨받게 되는 건데 이 이후에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전 지휘권 돌려받았지만 작전 통제권은 다시 이양을 한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1978년 11월에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창설이 됐고 이 한미연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한미연합사가 유엔군으로부터 작전 통제권을 이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4년 좀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다음에 예. 이 작전 통제권 중에 평시에 해당하는 작전 통제권은 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로 이제 다시 이제 이양에서 전환이 되고요. 예. 그럼 남은 게 이제 전시의 작전 통제권 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한미연합사에 여전히 이제 있는 그런 조건인 건데 이거를 완전하게 이번 기회에 좀 돌려받는 그러한 논의를 추진을 해서 지금 이미 뭐 조건이나 이런 게 다 마련돼 있습니다만 이거를 여러 가지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시키는 요 전제를 가지고 이번에 전환을 이뤄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역사를 지금 쭉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 군에 지금 이미 넘어와 있고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도 한때 사실 구체적인 시기까지 한미 간에 합의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임기 내 이재명 대통령이 좀 환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임기 내에 하겠다는 계획이 잘 추진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예. 전에 얘기했듯이 연합훈련 중간에 취소함으로써 마지막 점검하고 있는 절차가 이제 생략됐다. 이걸 가지고 이거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 장관은 이미 체크할 건 다 끝났습니다. 1단계에서 이번 UFS에서. 근데 이 UFS에서만 을지 연습에서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이양은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예. 미국은 이미 2012년 4월 17일까지 이양한다 합의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 김민아 씨 말씀하셨지만은 20년 전에 합의를 했다고. 네. 인계하는 걸로. 예.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걸로.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 북한이 계속 뭐 핵 실험하고 미사일 중간중간에, 발사하고 천안함 예. 도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보 환경이 불안해지니까 우리가 좀 더 있다 합시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할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좀 안정될 때 하자 이렇게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미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 왔고 그러나 우리가 일단 브레이크를 잡은 거란 말이죠. 예, 그러나 예.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차근차근에 이미 우리 국방력을 키워왔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핵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북한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한미군이 현대화하는 거는 한국은 지금 북한은 충분히 압도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주한미군도 다른 데 쓸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는 그걸 내색을 표면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문제 없다 이양해도 이 가장 큰 거는 지금 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국가안보회의 그다음에 이 합참장끼리 MCM 그러니까 군사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된 거를 가지고 연합사령관한테 얘기해요. 예. 그럼 그걸 이행하는 거지. 지금 뭐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흔드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마찬가지 우리가 사령관이 돼도 그 방법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지금 미 연합군 사령관을 미군이 하느냐, 그다음에 이양하면 한국군이 하느냐 예, 이게 예.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네. 해도 그 연합 그 동맹의 절차는 그대로 존속이 된다. 이런 저는 어떤 사람들은 전자권 이양하면은 전자권 전환하면은 미군 철수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예, 불안해하는 예.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전시 전자권 이걸 6.25 동락 때 좀 우리 작전 지휘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때는 풍전등화 같은 우리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니죠. 조건이 충족되어 지금은 있다 우리가 보시는 막강한 거네요. 예. 어떤 사람은 세계 5, 6, 7위 이렇게 군사력 평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미군이 내가 지휘할 테니까 네가 와서 해 이거 하고 우리를 쳐들어 우리가 이제 침공하면 우리가 주도할 테니까 미군이 도와주세요. 이런 방법은 천지차이죠.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많은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마지막 파이널 체크는 단계인데 예, 이 예. 체크하는 방법 수없이 많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한미가 20년 전에 합의한 거기 때문에 예. 진행하면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조건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그 조건의 충족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전자권 전환에 영향이 가는 거 아닌지 사실 이런 우려감도 있다 앞서 저희가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예.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월치 프리덤 쉴드 훈련이 1부가 있고 2부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1부에서는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고 2부에서는 반격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해라라고 그래서 지금 축소된 게 2부 반격 훈련입니다. 예. 그러면 1부인 방어 훈련은 그대로 이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뭐 야외 훈련 일부가 축소되고 이렇게 간 건데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 설명한 것은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 일부 훈련할 때 사실 이 관련된 이제 전자권 전환과 관련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평가라는 게 일종의 이제 시험을 여러 번 보는 거잖아요. 계속. 사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뭐 기분은 좀 나쁩니다만 뭘 이걸 시험을 봐서까지 우리를 뭐 이 전자권을 이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느냐. 예. 사실 이것도 역사가 있는 얘기인데 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합의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시험을 여러 번 봐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시험의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왜냐면 예, 어쨌든 예. 간에 훈련을 축소했으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이번 한 번에 한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그것을 정치적 결단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변덕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번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거면은 또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뭐 상시적으로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또 여러모로 영향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듯이 이 한미연합 훈련할 때만 이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을 같이 평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한 것 자체가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 환경에 또 플러스 요인이 되면서 이게 간접적으로 이제 이 전자권 전환 논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 단적으로 이제 어떤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다각적으로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합의한 지 벌써 뭐 20년 지났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환수를 거듭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전자권 전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를 침공하는 국가는 내가 주도적으로 방어하고 미군이 도와주세요. 이 체제로 바꾸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북한이 침공을 하면은
연합사령관이 앞에 서고 우리는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 바꾸자. 옛날에 우리가 아주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방어하자 이건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했는데 군사력을 먼저 평가했겠죠. 그래서 20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이항에도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를 동의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요청해가지고 이거 시간을 좀 지연시킨 건데 사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부시 행정부 때는 어서 가져가세요, 어서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분위기가 달랐죠. 자기들 예. 그때 아프가니 전쟁, 그다음 해외 파병 인원 줄인다 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미국 내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선정 결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라 했는데 우리가 안보가 불안하니까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걸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미국이 떠나면은 큰일 난다. 미국이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하면 난리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이 인정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현대화 이제는 됐다. 북한은 한국 혼자 해도 문제가 없다. 예, 핵 예. 미사일 빼놓고 그거는 내가 해줄게 하고 있잖아요. 예. 핵 확장 억제는 확고하게 해주겠다 했으니까 그게 두 번째 조건인데 그거 해주겠다 했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이제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 이거는 아주 주관적이에요. 이건 미국도 주관적이고 우리도 주관적이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간에 축소했다는 거, 이 훈련을 그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연합훈련 하면서. 근데 그걸 하면 그렇게 하니까 이거 불안하네. 응? 이거 진짜 빨리 전작권 예. 회복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각 분야에서 의견들을 제시하겠지만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 편이 갈라지는 편이. 그리고 이건 굉장히 국익을 이제 국론을 분열하는 거고. 예. 그러나 이는 다시 한번 복귀하는데 20년 전에 이미 합의했던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엄청나게 군사력이 증강됐고 모든 세계 이목이 한국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자원과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졸지 않으면은 국군들이 졸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예. 잘하면은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핵은 미국에서 해주겠다 했으니까 만약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다시 우리 정책을 세워야죠.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NPT 탈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인식 제고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와 함께 핵 잠수함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우리에겐 금기의 영역이었던 핵 잠수함 사업은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됐는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핵 잠수함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담겨 있는 그런 모두가 놀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 사실 먼저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핵 잠수함, 정확히는 핵 추진 잠수함이겠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왜 필요한지가 또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잠수함에는 추진 방식에 따라 두 가지. 하나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인데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물속에서는 배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수질이 충전이 올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 탐지가 돼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가동해서 물속에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엄청 달라요. 근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은 그런 은밀성이 이제 뛰어난 거지. 그래 안 올라와도 되니까. 잠수함은 올라오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추적 감시하거나 항공모함 맨 위에서 항공모함을 보호하거나 예. 그다음에 상대방 함정을 가서 격침시키거나 이런 것 하는 거를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전략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는 1994년도 비핵화 선언을 했기 예, 때문에 예. 핵무기는 안 가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면서 못 쏘게 할 수 있는 잠수함. 전략을 원하는 거죠. 그거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공격을. 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지금 물속에 집어넣겠다 공언을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추적 감시해서 우리가 못 쏘게 해야 되는데 예, 예. 이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핵추진 잠수함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안보에도 필요하고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이 이제 서로 니즈가 맞은 거예요, 상황.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공격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과거부터 좀 계속돼 왔는데 2003년에 진행됐던 또 사업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당시 또 단장을 맡으셨었잖아요. 이제 어떤 사업인지 이게 중단이 된 이유도 사실 궁금합니다.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핵 개발을 하겠다 선언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시험 발사하고 하면서 굉장히 끊임없이 위협을 했죠. 근데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뭐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지만은 뭐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GDP 1.4배다 하는데 왜 그런 나라는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안 가지고 있냐.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한 미군이 있잖아.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거 도미노 현상 때문에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참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최종 엔드 스테이트 마지막은 그걸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핵잠수함에 실는 거거든. 그거를 우리가 예상을 했다고. 예.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그걸 못 쓰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는 일단 미국에서 핵무기를 지켜준다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막자. 우리 예상하라고 예, 예.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걸 추적 감시하고 못 쏘게 하자. 이걸 우리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2003년도에 이제 조영길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2003년 6월 2일 날 보고하면서 36이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 해가지고 feasibility study, 그냥 개연성 이걸 이제 검토한 거예요. 가능성을. 예. 그때 제가 단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해군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다음에 예. 국방과학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4,000톤짜리 한 개념 설계까지는 했어요. 네네. 그다음에 2012년까지 우리가 첫 번째 잠수함을 만들어서 이제 이 실전 배치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핵연료라는 건 굉장히 민감하거든. 예. 우리는 1974년도에 이미 미국에서 우리가 핵무기 개발한다는 걸 발각돼가지고 우리를 심하게 압박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핵 개발하지 마라. 그래 우리를 색안경 끼고 보고 있다고. 그래서 아주 핵연료 확보하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했지. 은밀하게. 예. 그야말로 우리가 기술을 다 개발하고 마지막에 IAEA 안전규칙 14조에는 이건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핵 사찰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 예. 그걸 들이밀어가지고 우리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하겠다. 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잠수함을 만들어 하고 있는데 그걸 추적 감시하려면 우리 힘이 필요하다. 그런 잠수함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런 자동차로 얘기하면 설계하고 차체까지 다 만드는데 휘발유는 아직 준비를 안 원료 했다고. 부분이었군요. 그렇게 했는데 휘발유를 만들려고 이제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0.2g 우람 농축한 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IAEA에 보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한국도 핵무기 개발하는 거 아니야? 불거질까 봐서. 그래서 그걸 사업을 쳤고 그러면 우리는 계획대로 응용 연구를 지속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자 이렇게 계속 추진해 왔어요. 네,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첫 시도가 좀 허망하게 중단됐다라는 표현도 나오곤 했었는데 이후에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한 차례 이제 말씀하신 사건 때문에 좌절된 바가 있었지만 이게 사실 계속해서 이제 해군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뭐 해군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군 전체의 어떤 그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 이른바 이제 비닉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온 바가 있는 거고 2017년 대선 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후에 이제 당시에 이제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이 최종건 교수가 증언한 걸 보면은 그 당시에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이제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돼서는 이 도입을 이제 허가한다는 식의 이제 언지를 줬는데 예. 그게 이제 공식화되지 않고 미국 정부는 그것을 반대해서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 해군의 이제 잠수함 차세대 잠수함 사업 잠보고 3 사업을 이제 재래식 잠수함으로 할 건지 핵추진 방식으로 할 건지 논쟁도 있고 했는데 방금 이제 원자력 협정을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핵 연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핵 연료라는 게 사실 이제 우라늄인데 우라늄을 고농축해야 되거든요. 원래 이제 미국의 방식대로 하려면. 예. 근데 미국의 이제 핵추진 잠수함은 거의 이제 고농축 우라늄 거의 90%에 이르는 이 농축 정도를 가진 이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그것은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수준의 농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미 간의 협의가 안 될 것으로 봤고 예. 그래서 저농축으로 20% 정도 농축한 우라늄을 핵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건조를 한다면 그러면 미국의 양해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접근을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10월 달에 경주 에이펙에서 예. 그때 뭐 통상 협상이다 뭐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 소셜을 예. 통해서 내가 한국의 이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가했다라고 밝힘으로써 우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면 저농축으로 핵 연료를 좀 수급을 하는 그러한 핵추진 잠수함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길이 열린 것인데 예. 다만 지금도 어쨌든 미국하고는 여러 가지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통상 협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미훈련 축소에서도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전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일부 받고는 있는 건데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해나가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어떤 단계는 계속해서 이제 진전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어나갈 과제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23년이 지난 셈인데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이후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국방부 장관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조직 구성, 특별법 제정 등의 11대 핵심 과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10개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핵 추진 잠수함의 심장에 해당되는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 민간 연구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정책 조율 끝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끝에 본격화했는데 아직도 갈 길은 좀 먼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좀 전략화가 가능해질까요? 국방부 장관 언급했지만 2030년 중반에 물에 띄우겠다. 예. 물에 띄운다는 건 진수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는 모든 장비를 다 만들어서 원자로하고 이 모든 장비를 다 처음 띄우는 건데 그렇게 되면만 1년 내지 2년 시운전하고 2030년 후반에 전력화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계획대로 되면은 참 좋겠는데 예. 이 사업은 첫째 핵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걸 문서화를 빨리 해야 돼. 문서화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국가적 기술력을 총 결집해야 돼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예.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국책 사업으로 선정해서 다 했어요. 선진국은. 근데 아직은 우리는 국책 사업은 선정을 안 했고 예, 그래서 예. 이제 핵잠수함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국방부에서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국방부에서 외교부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외교부가 가서 그 협상하는 거 이런 것들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업단을 놓고 해라. 왜냐 과거에 이 선진국들 다 국책사업 수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걸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2030년 중반, 2030년 후반에는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30년 후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특별법 얘기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예. 뭐 원자력 관련 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위 산업과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따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특별법을 만든 건데 예. 여러 가지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지만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이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 단위를 뭐 어디에 둘 것이냐,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는데 예.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됐을 때 이 핵 연료나 이런 것들의 용도나 이런 거를 전용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하거나 보유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이 강조하는 이 기본 원칙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등의 국제 규범을 준수를 한다. 예. 그래서 안심해라. 우리는 여기 규정된 대로 비확산 원칙을 지킨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그걸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 연료 투명한 기록, 관리 그리고 국제기구가 확인해야 되면 여기에 절차에 협조한다 네. 등의 원칙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꼭 무기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 결국은 핵 연료가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및 방사성 물질의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이제 망라되어 있는 그러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5가지 기본 원칙이 들어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무엇보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좀 걸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계세요? 원자력 협정의 키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핵연료나 예. 그다음에 원자력 기술은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정하면은 한 가지만 개정할 수 없고 원자력 협정 전체 하면 농축 및 제철지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미국 행정부와 우리 행정부가 먼저 협력을 해야 되고 미국 행정부에서 종합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도 검토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걸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언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행정명령이라고 행정명령. 그래서 일단 한국에 간 핵연료, 그다음 한국이 사간 연료는 예. 군함의 취인체로 저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군함의 취인체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문서화를 해달라. 이거에서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했어야 된다. 작년 예. 10월 29일에 선언한 이후 올해 5월 26일 전략회의 선언까지 했는데 네.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강조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2030년 중반 진수 못한다. 여기보는 완전히 달라붙어서 IEA하고 미국하고 달라붙어서 협력을 해라. 우리가 다 설계를 해서 문서까지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이 협력을 해라. 쉽게 말해 노비를 해라. 옛날 예, 일본이 예. 했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신 거죠. 의회하고 행정부를 설득하고 IEA 설득하고 해서 우리가 다 설계 주고 끌고 가라 끌고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예. 그런 역할을 지금 굉장히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당사자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이 일을 우물쭈물하다가 예. 이 일을 난간 말이죠. 경험을 하셨었으니까요. 먼저 주도적으로 해야 돼, 주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뭐가 급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광주 에이펙 선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예. 있거든. 옛날에는 일체 그런 거 얘기 못 꺼내게 했어요. 이 정도 대통령끼리 문제를 끄집어내서 공론화시켰으면 실행력을 발휘해서 이 참모들이 해야 되는데 그 참모 조직이 구성되는 데 너무 오래 걸렸고 예. 그다음에 너무 게을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요원하다. 네. 2035년은 잘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요. 예. 지금 교수님도 속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제시한 과제가 또 있습니다. 저작권 전환을 임기 내 마무리하고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정치권을 비롯한 국내 각계 역량을 좀 그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좀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사실 이것을 반드시 이제 도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건이었고 또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존재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의 가령 이제 뭐 SL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실체가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SLBM을 거기가 이제 북한이 만들게 되면은 거기도 자망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 바다로 출항해 버리면은 우리는 추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우리도 그 근처에 가서 그것을 감시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예, 해야겠지라고 고개를 예. 끄덕일 거예요. 문제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혹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것을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자만거리 길기 때문에 예, 예. 중국 입장에서 이거 우리를 겨냥한 겁니까? 미국의 어떤 그 창 끝의 노릇을 한국이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충실하게 중국에다가 설명하고 이건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것이다. 지금 중국이 기분 나빠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설득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과 관련돼서는 정치권의 의견이 항상 분열되어 있고 예.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런 태도보다는 좀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측면에 좀 이렇게 주목을 해서 예, 예. 그런 이 국내의 여론을 뭐 분열시키고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초당적으로 예, 예. 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있어서는 외교적인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첫 시도를 또 함께 하셨다 보니까 답답함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20년 전,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대통령끼리 이렇게 국제회의에서 공론했다면 진작 했을 거예요. 이 정도 엄청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강루들, 일하는 사람들이 추진을 지금 작년 10월 29일에 했는데 지금까지 예. 오로지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 만드는 거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막 보고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예. 외세에 의존 없이 우리가 스스로 침범을 못하게 역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건 주권의 문제예요. 뭐 이 주변국 눈치 볼 거 없어요. 이 핵잠수함 우리 개발한다니까 북한에서 최근에 논평을 냈잖아요. 왜 그런 걸 만드냐? 자기들은 이미 공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는 이 핵잠수함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무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에 굉장히 안보를 의존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면서 핵무기는 아닌 핵잠수함까지 만들면서 자주국방 상징 무기고 미국하고 호혜적으로 작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너 저리 가 하면 이거 생각해보자.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예, 예. 하려면은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쓸만한 무기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 예. 이런 차원에서는 하루빨리 만들어서 북한은 물론이고 대주변국까지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무기로서 최적이다. 우리가 돈이 없냐, 예. 기술이 없냐. 예. 그러나 우리의 실행력이 부족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네, 주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다양한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또 정주행과 함께 했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분야별 국정 정책과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K정책 사용법입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남부지방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극심한 가뭄을 겪던 일부 지방에 국가 소방 동원령이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반가운 비이긴 한데 너무 갑자기 많이 내려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지역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을 덮친 기습적인 물폭탄부터 장기화되는 가뭄과 또 해마다 심해지는 긴 폭염까지 이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정책사용법에서는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 상황과 이를 위해 출범한 소방헬기 국가통합 출동 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을지대학교 안전공학과 함은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근 사실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 기록적인 폭우, 가뭄, 전국적인 좀 폭염 등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런 이상 기후가 어떻게 보면 좀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상 기후라는 게 예. 일상화되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뉴 노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정도로 이상 기후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기후가 된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이상 기후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뭐 홍수도 마찬가지고 집중 강우도 마찬가지고 예. 특히나 이제 더 에너지가 높아지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혹시 뭐 태풍이 온 것도 아닌데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뉴스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차오른 물이 넘실댑니다. 빗물을 퍼올리는 와중에도 거센 비가 몰아칩니다.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자동차도 떠밀려갈 정도입니다. 광복절부터 사흘 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에는 많게는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거제와 부산 강서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덮쳤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관측된 건 올여름 들어 처음입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거제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가 주거시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통영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다치는 등 현재까지 사망 1명, 부상 4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또 집중호우 관련 신고가 2,000건 넘게 빗발쳤고 모두 162명이 구조됐습니다. 네, 사실 연일 뭐 이런 피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온다고 하면 정말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다른 비 피해와 다른 점, 어떤 점이 좀 더 위험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있나요? 네, 그 시간당 100mm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예.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도시라고 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수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과거 강남역이라든가 광화문 잠기면서 시간당 95mm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빈도의 강우량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거제시도 마찬가지고 보통 한 75mm, 80mm 정도를 우리가 계획된 어떤 우수관이라든가 어떤 도시 인프라로서의 기준을 삼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당 100mm를 상회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어떤 치수 대책으로는 그러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전혀 없는 정도의 강우 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남부지방 폭우 같은 경우는 또 가뭄 끝에 찾아온 단비인 줄 알았던 분들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를 좀 키웠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가뭄 끝에 오는 폭우가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비가 내리면 이제 일부가 이제 토양으로 이제 스며드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제 한꺼번에 마치 이제 스콜처럼 굉장히 집중된 강우 형태를 보이면, 그러니까 미처 지하로, 그러니까 토양으로 스며들기 전에 지표수 형태로 물이 이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뭄이 오래되면서 토양도 이제 단단히 굳게 돼서 마치 뭐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처럼 그러니까 쉽게 투과가 안 되는 이런 조건에서 한꺼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이게 지표수로 지표 위로 이제 흐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유실이 발생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잘 되지 못하면서 뭐 말씀하신 토사 유출도 되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실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는 방법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는 거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정도의 어떤 피해가 올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대책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고요. 예, 두 예. 번째는 최근 일본 경우에서처럼 뭐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회하는 많은 비가 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을 활용해서 예.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은 부분 얘기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는 게 대책이냐? 결국은 대피하셔라, 고지대로 가셔라. 예.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상투적이지만 그 선제적인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한 이런 대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예방 대책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행동 요령 등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빨리 좀 정립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번에 폭우가 또 쏟아지는 동안에요. 이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국가 소방령이 어떤 건지 이번 사태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가 소방 동원령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 이 남부지방 이렇게 집중 호우에서도 발령을 하고요. 예. 또 뭐 쿠팡 사태라든가 이제 대규모 소방 조직이 필요한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국가 소방 동원령이 이제 그 발령이 되고요. 예. 뭐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시도가 갖고 있는 소방력만 갖고 대응이 불가능한 그래서 전국 규모의 소방력을 차출해서 해당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예.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뭐 많은 뭐 서울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방정을 다 동원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인접한 지역에서 지역에서 소방령을 그 소방 어떤 그 인력들 조직 장비를 좀 효과적으로 투여하는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예. 어떤 그 시행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또 지난 7월에 재난성 호우 시에 발송된 긴급 재난 문자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게 지난 7월 대구 폭우 당시에 처음 발송이 됐던 거고 이번 남부 지역 폭우 당시에도 발송이 됐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실 울리는 이 재난 문자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그런 그 긴급 문자 홍수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런 긴급한 문자를 수신을 하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제대로 갖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미비해진 거죠. 마치 이제 양치기처럼 뭐 의뢰이 오는 맞습니다. 문자련이 예. 하고 이제 간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도 발령이 됐지만 앞에 명사를 하나 더 붙였거든요. 재난성이라고 하는 그 더 강화된 어떤 그 심각성을 조건, 그렇죠. 더 얘기를 한 거죠. 더 심각성을 줘서 재난성 뭐 긴급 호우 문자다라는 것을 신설을 했지만 일반 그 뭐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이게 재난성 앞에 그 명사의 맥락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똑같이 울리고 예. 뭐 물론 뭐 데시벨을 올리거나 뭐 이런 부분에 어떤 그 효과는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닥 예. 충분한 경각심을 불어넣기에는 지금의 어떤 긴급재난 문자 제도는 어떤 그 의미를 좀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울렸을 때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꽤 많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좀 짚어주신 것 같고 태풍이나 또 국지적 폭우 등 짧은 시간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 늘 반복되는 피해가 상가나 주택, 특히 반지하 주택 침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결국 이제 물이라는 게 결국 높은 데서 이제 낮은 데로 저지대로 고일 수밖에 예. 없거든요. 예, 물이라고 하는 어떤 흐름의 어떤 성질이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뭐 반지하라든가 특히 이제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거제라든가 통영 같은 경우에 바닷가와 면에 있어서 특히 이제 뭐 만조라든가 지금 이번 경우처럼
어떤 이제 바닷물 수위 상승과 더불어서 또 제대로 배수도 안 되고 예. 뭐 이런 효과가 이제 상승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확률 강우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지금 통영이라든가 특히 거제에 내린 비를 확률 강우량으로 치환을 하면 예. 200년 빈도 강우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제시나 통영시가 20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에 맞는 치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 그건 그 어느 나라도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침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피라든가 예. 뭐 일정 부분은 좀 물을 빨리 뺄 수 있는 배수 펌프라든가 이런 보조적인 수단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좀 소프트웨어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는 시스템이 예. 빨리 좀 구축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지금 계속 들으면서 느껴진 게 이상 기후가 더 이상 이상 기후가 아니다라는 말이 좀 와닿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비가 그쳤고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쳤다고 또 바로 집에 들어가는 거는 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복구 작업 시에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예.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위험성입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침수가 되면 땅이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침하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침하가 생기면 구조적으로 이제 붕괴 가능성이 높은 이런 건물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침하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라든가 또 가스라든가 이렇게 이제 뭐 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을 주게 되면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손상이 되면서 일부 또 가스 누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전기는 특히나 침수된 주택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꺼비 집이 내려갔겠죠. 침수가 됐으니까. 예. 근데 바로 또 제대로 점검도 안 받고 바로 인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전이라든가 2차 피해가 있을 예, 수 그렇습니다. 있는 화재 거네요. 위험이 있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오물들이 이제 뒤덮이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뭐 제대로 이제 보호복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 예. 착용하지 않고 하셨을 때 또 이런 그 전염병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인 요 세 가지에 대한 점검은 확실히 좀 하시고 좀 그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소방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럼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소방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업무가 무척 광범위하더라고요. 네, 예. 그 지금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그 대민 업무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예. 형국이 됐는데요. 이제 원래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소방이라고 하는 뉘앙스처럼 불이라든가 어떤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인 주된 업무가 되겠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구조라든가 특히 이제 응급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지금 이제 소방에서 같이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고유한 업무 외에 예. 뭐 벌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야생 조수라든가 그래서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다양한 것들을 지금 그 소방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뭐 배제하고 나는 불만 끄겠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다양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떤 위기라든가 뭐 이런 재난이라든가 안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방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제에 좀 같이 좀 논의가 돼서 효과적으로 어떤 예. 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어떤 재탄생 뭐 예, 이런 예. 부분들도 좀 이 시점에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또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소방이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소방대원이 없으면 일상이 마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제 소방 역할 중에서도 이제 자연재해 같은 재난 같은 경우에도 이 소방 헬기가 무척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부분까지 좀 저희가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소방 헬기 앞서 말씀드린 뭐 산악에서 뭐
그 구조하는 예. 인원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산불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 헬기가 지금 이제 기동성을 요하는 다양한 안전이라든가 재난 현장에서 예. 두루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약간 그 시청자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산불 진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산림청 헬기라고 하는 부분이 또 따로 존재하고는 예.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헬기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동성을 요하는 다양한 곳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소방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소방 헬기 통합 출동 체계가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남성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어. 관할 지역은 경기도였지만 사고 발생지와 더 가까운 서울 소방 헬기가 신속히 출동해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지. 이제 이렇게 관할 중심이 아닌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소방 헬기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소방 헬기 출동 체계가 전국 단위로 완성돼서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야. 소방청은 소방 헬기 국가통합 출동 체계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전국 어디서나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공 구조 시스템을 갖추게 됐어. 2023년 4월부터 충청, 영남, 호남 등 남부권역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한 번 출동할 때마다 평균 13.2분 비행거리는 무려 40km나 단축했는데 이번 전면 시행으로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도 이런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날 예정이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일매일 진화하는 소방 서비스. 소방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응원해.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셨겠지만 2023년 4월부터 이제 시범 운영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3월 전국으로 확대가 됐고 전국 단일 출동망이 지금 완성이 된 건데 제도가 시행된 후에 이제 효과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앞서 그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뭐 남양주에서 사고가 났는데 뭐 경기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출동한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제 서울 소방본부 쪽에서 헬기를 보내서 빨리 구조가 됐다라는 예. 뭐 이런 맥락들이 그래서 사실 이제 소방 조직이 그 국가 그 중앙직으로 전환이 예. 됐거든요. 국가직으로.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시도에 대한 부분, 뭐 인사권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어떤 부분들이 뭐 군대에서 우리 위수 지역 얘기하는 것처럼 내 관할 지역이 아니면 바로 인근에 있더라도 적절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현실인데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올해 3월부터 이 전국적인 어떤 그 동일한 예. 어떤 그 통제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는 이제 굉장히 높을 거라고 그 예상이 되고요. 예, 더더군다나 뭐 아직도 각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가 앞서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생활안전부터 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소방헬기가 보유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헬기들을 적절하게 통합해서 운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시너지가 발휘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관할 구역의 경계를 허문 게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전까지 소방 헬기들은 각 관할 지역에서 맡아서 또 관리를 했었잖아요. 전국에 분산된 헬기들의 실시간 뭐 위치나 상태를 통합해서 파악하는 이런 기술적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 이제 통합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위치, 그러니까 굉장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위상 개념 이제 토폴로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토폴로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GIS 시스템이라든가 특히 이제 3D로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D는 평면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소방헬기를 관제하려면 예. 그 고도에 대한 부분 값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현재 위치와 그리고 실제로 예. 투여가 돼야 되는 위치에 대한 어떤 최단 거리라든가 최적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관제 시스템이 예. 좀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기후 변화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시급하게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에너지가 더 커진 그런 기후 변화 환경 안에 살고 있고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예. 어떤 최적의 입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그 바뀐 기후 상황에서는 어느 입지가 뭐 수해라든가 풍해라든가 예. 뭐 이런 것에 더 안전한 입지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국가가 모든 뭐 좀 다른 맥락이 될 수 있지만 국가가 모든 부분을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안전이나 재난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일반 국민들도 좀 전환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시급히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매뉴얼 마련도 빨리 예.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가도 개인도 현 시점에 대한 재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안전공학과 함은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 정책회 2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